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카페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흰 타일 바닥에 갈색 물결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청년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벽을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그의 떨리는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제 남편 김철수의 환한 미소가 담긴 액자였습니다. 저기 사진 속 분이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에요. 석 달 전에 돌아가셨고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청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쪼그려 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석 달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7월 16일 오전 9시 남편 김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65. 제 인생의 반을 함께한 남자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남편이 30년간 다녔던 회사 사람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정신 차리셔야 해요. 딸 수진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절 바라보는 딸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셨던 것도 아닌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들 준호도 목이 메인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지만 슬픔보다는 묘한 공허함만 느껴졌습니다. 왜 눈물이 안 날까? 장례를 치르고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각종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급여 통장, 적금 통장, 예금 통장. 하나씩 꺼내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통장의 거래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달 17일, 정확히 150만 원씩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시작되어 석 달 전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150만 원? 매달? 손가락으로 빠르게 계산해 봤습니다. 1년이면 1,800만 원. 30년이면 5억 4천만 원. 세상에.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커다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간 거지? 통장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받는 사람 란에는 항상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송미숙. 저는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송미숙, 송미숙.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지? 친척도 아니고.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송미숙이라는 사람 아니? 전화기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송미숙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누구예요? 아버지 통장에서 발견했는데 30년간 매달 돈을 보냈더라. 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30년이요? 그래. 1993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150만 원씩. 설마, 아버지가 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람.
그 두 글자가 입술 끝에 맴돌았지만 차마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랑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내가 알 필요 없어. 저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걸 알려줄 순 없어. 밤잠을 설쳤습니다. 매일 밤 같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동안 날 속였나?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송미숙은 대체 누구일까? 왜 남편은 30년이나 그 사람에게 돈을 보냈을까?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카페를 열자. 갑작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으로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만 했으니까요.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왜 힘든 일을 새로 시작하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일만 했잖아. 이제 내 가게 하나 가져보고 싶구나. 아버지 유산으로 편하게 사세요. 왜 고생을 하세요? 이제 엄마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거야.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테이블 6개. 하지만 제게는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영인의 카페. 제 이름이 걸린 첫 간판이었습니다. 카페를 열고 일주일째 되던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28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키가 컸습니다. 커피를 내주자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 작업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항상 같은 시간 오후 3시, 같은 자리 창가 구석, 같은 메뉴 아메리카노.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청년이 커피를 젓는 방식, 스푼을 3번 돌리고 멈추는 습관,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남편이랑 똑같네. 남편 김철수도 커피를 그렇게 마셨습니다. 청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카페 언제 오픈하셨어요? 한 달 됐어요. 아, 그럼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갑자기 왜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지 의아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집안일이요. 그냥 주부였어요. 청년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뭐지? 저 표정. 한 달이 지나면서 질문은 점점 더 개인적으로 변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남편은 돌아가시고 자식 둘 있어요. 아, 남편분은 언제? 3달 전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청년의 표정에는 죄송함보다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확인하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알고 있는 건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카페 벽에 걸기로. 추모의 의미도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저 청년의 반응을 보고 싶어. 오후 3시 예상대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청년이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그 순간 청년의 시선이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떨어뜨린 겁니다. 청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역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청년은 뭔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 뭔가는 제 남편과 관련이 있다고. 저 사진 속 사람 아세요? 청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분이 김철수 씨 맞나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청년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그 순간 청년이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쪼그려 앉아버렸습니다. 저는 급히 카운터를 나와 청년을 부축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청년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휘청거리며 카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유리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나고 거리로 사라지는 청년의 뒷모습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바닥에 떨어진 명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피 얼룩에 반쯤 젖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정민우 프리랜서 디자이너. 뒷면에 손글씨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김철수 확인 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확인? 무엇을 확인한다는 거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찾아가야 해. 명함에 적힌 주소. 서울 관악구 봉천동. 택시를 타고 향했습니다.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숨이 찼습니다. 나이가 드니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302호. 녹슨 철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리고 체인이 걸린 채로 청년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차 사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청년이 잠시 망설이다 체인을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 책상, 작은 주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디자인 작업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명함에 주소 있더라고요.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청년은 책상 의자에 앉아 어색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겁먹었구나. 청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대체 우리 남편을 왜 찾았던 거죠?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송미숙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송미숙. 통장에서 봤던 그 이름. 어머니가 30년간 김철수 아저씨를 알고 지내셨어요.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오셨어요. 매주? 예,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그랬어요. 청년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형광등이 나가면 갈아주시고, 수도꼭지 고장나면 고쳐주시고, 청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거운 짐 나르는 것도 다 해주셨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힘든 일들이었거든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공놀이도 해주시고, 장난감도 사주시고, 어릴 땐 진짜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매주 만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분이 바쁜 사업가라고만 하셨어요. 청년이 계속 말했습니다. 토요일만 시간 내서 우리를 도와주러 온다고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자랐어요. 30년. 매주 토요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매주 갔다고? 그런데 한 달 전
어머니 물건 정리하다가 청년이 일어나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펼쳐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철수였습니다. 아직 머리가 새지 않은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편. 그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 품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청년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기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 어머니 송미숙 씨입니다.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럼 당신은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제대로 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치매라고요? 네,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청년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침대에 누운 백발의 노인. 야윈 얼굴에 공허한 눈빛. 이분이 제 어머니예요.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도 피해자인가? 아니면 30년간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확인하려고 사장님 카페를 찾았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가족을 찾아서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뭐라고 했나요? 기억을 못 하세요. 치매가 심해서 김철수 아저씨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살아나긴 하는데 청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대로 대화가 안 돼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직접 만나야 해. 그 여자를. 어머니 계신 요양원 어디죠? 청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직접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가 치매가 심하셔서 상관없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청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청년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사장님, 네, 죄송합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년간 매주 토요일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벽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곧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의 문자였습니다. 서울 성북구 송정동 사랑요양원. 주소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가야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제 남편과 함께 살았다는 여자. 송미숙. 그녀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30년을 기다린 건지. 그리고 대체 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집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 손에 쥔 핸드폰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30년의 비밀이 제 눈앞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요양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서울 성북구 송정동 사랑요양원.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차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급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손에 든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30년. 그 여자도 30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토요일. 나는 일주일에 6일을 기다렸는데 분노가 치밀었다가 이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여자도
기다렸겠지. 요양원은 3층짜리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해 보였습니다. 입구에 사랑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송미숙 씨, 면회 왔습니다. 아, 301호세요.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301, 302, 303. 방번호가 지나갔습니다. 301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 그 여자가 있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커튼, 하얀 벽, 하얀 침대 시트. 모든 게 너무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침대에 한 여자가 반쯤 기대어 누워 있었습니다. 송미숙. 백발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63이라고 들었는데 70은 되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30년을 기다린 여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면회 오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미숙의 베개를 조금 높여주고 나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미숙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박영이라고 합니다. 박영희? 누구? 미숙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치매구나.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철수 아세요? 라고 물어봐야 하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김철수. 아세요?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미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공허하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철수. 우리 철수.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철수가 언제 와요? 오늘 와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표정, 진짜 사랑했구나. 김철수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철수가요? 좋은 사람이에요. 매주 와서 도와줘요. 매주? 네, 토요일마다. 민우랑도 놀아주고. 미숙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오래됐어요. 우리 남편이 죽고 나서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철수가 나타났어요. 남편?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누구였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아파요. 미숙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김철수랑 결혼은 안 하셨어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는 총각이에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총각? 바빠서 결혼을 못 한대요. 사업 때문에. 미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30년간 총각인 줄 알고 계셨어요? 네, 철수는 거짓말 안 해요.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결혼했어요.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김철수는 30년 전에 저랑 결혼했어요.
자식도 둘 있고요. 미숙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철수는 총각이라고. 거짓말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도 속은 거예요. 미숙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철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30년간 우리 둘을 속였어요. 제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싫어요. 철수는 착해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간호사가 미숙을 안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간호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비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가 흥분하시면 안 되는데. 간호사가 안정제를 꺼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도 피해자구나. 갑자기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불쌍하네. 하지만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피해자니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우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민우였습니다. 어머니 만나고 오셨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만났어요. 어떠셨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김철수가 총각이라고 했나 봐요. 30년간 그렇게 믿고 살았대요. 민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알아요. 저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우 씨도 피해자예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 씨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라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사고였다고만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셨어요. 사고? 뭔가 걸렸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1993년이라고 들었어요. 5월인가 1993년 5월. 그 날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디선가 봤어. 분명히.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어가 봐야겠어요. 집으로요? 네. 정리할 게 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나 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김철수, 제 남편, 30년간 두 여자를 속였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야. 택시가 집 앞에 섰습니다. 요금을 내고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남편 서재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뒤져야 해. 뭔가 놓친 게 있어.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30년의 비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책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제 봤던 통장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더 깊이 뒤졌습니다. 옷장, 책장, 침대 밑까지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땀이 났습니다. 등을 타고 땀이 흘렀습니다. 1시간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여기 없나? 그때 벽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옷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 낡은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됐구나. 손으로 먼지를 털었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 표지가 해져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 남편 필체였습니다. 1993년 5월 17일. 오늘부터 약속을 지키기 시작한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993년 5월 17일. 민우가 말했던 날짜. 그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 날. 약속? 무슨 약속?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도, 그 다음 장도, 모든 페이지가 깔끔하게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왜? 중얼거렸습니다. 왜 찢었지? 무엇을 숨기려고?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일기장 밑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신문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1993년 5월 17일 여성 구하다 숨진 30대 남성.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16일 밤 11시경 서울 구로구 한 골목에서 강도 피해 여성을 구하다 30대 남성이 칼에 찔려 숨졌다. 피해자 박영희 씨는 충격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박영희, 제 이름, 나, 신문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나라고? 기사 옆에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얼굴. 하지만 화질이 나빠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993년 5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저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좁은 골목, 어둠, 비명, 누군가의 비명소리. 아니, 내 비명이었나?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강도, 칼, 피, 흐릿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지? 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기억을 지워버린 것처럼 신문 스크랩 밑에 또 뭔가 있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영희에게. 남편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는데 두꺼웠습니다. 안에 여러 장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뜯으려다 멈추고 지금 읽어야 하나? 두려웠습니다.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 30년의 비밀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한참을 그렇게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4시간을 서재에 있었던 겁니다. 배가 고팠지만 음식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읽어야 해. 지금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뜯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민우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이요. 응급실에. 빨리 와주세요. 지금 어디?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이요. 빨리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핸드백에 넣고 나중에 읽어야지.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두운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쓰러졌지? 미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야윈 얼굴, 공허한 눈빛. 내가 충격을 줘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저씨,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안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편지, 나중에 읽어야 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내고 급히 내려서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송미숙 환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3번 베드요. 저쪽입니다. 달려갔습니다. 커튼 너머로 민우가 보였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미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민우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숨을 못 쉬셔서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급성 호흡곤란으로 오셨습니다. 치매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신체 기능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민우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저는 미숙 침대 옆에 섰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미숙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내가 충격을 줘서 이렇게 된 건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장님, 민우가 불렀습니다. 오늘 오후에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니가 사장님 다녀가신 후부터 계속 우셨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시면서.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숨을 못 쉬기 시작하셔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예, 민우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곁을 제가 지킬게요. 사장님, 민우 씨는 가서 좀 쉬어요.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우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요양원에서 어머니 짐을 좀 가져올게요. 네. 민우가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도 30년을 기다렸구나.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봉투가 보였습니다. 이제 읽어야 할 시간이야. 드디어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숙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통해 나오는 규칙적인 소리. 쉭, 쉭.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봉투를 다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이 여자도 피해자야.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밤새 계실 건가요? 네. 간호사가 담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추우시면 덮으세요. 밤에는 추워요. 고마워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지? 신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여성 구하다 숨진 30대 남성.
피해자 박영희. 그게 나였어.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지?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새벽 3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고개가 꺾였다 일어섰다 반복했습니다. 자면 안 돼. 눈을 비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숙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습니다. 물. 잠깐만요. 급히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빨대를 입에 대주었습니다. 미숙이 조금 마셨습니다. 고마워요. 천천히 하세요. 미숙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낮에 온 사람. 미숙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네. 박영희예요. 박영희. 미숙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당신. 미숙의 눈에 초점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세요? 무슨 밤이요? 1993년 5월 16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좁은 골목.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들이 당신을.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30년 전 1993년 5월 16일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밤 11시 공장에서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가로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어둠이 짙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3명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가방 내놔. 가장 앞에 남자가 말했습니다. 칼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제발, 돈 없어요. 시끄러워. 빨리 내놔. 남자가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저는 넘어졌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야? 겨우 이것밖에? 남자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강도들과 맞섰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강도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남자가 피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칼이 날아왔습니다. 푹! 칼이 남자의 옆구리에 박혔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강도들이 도망갔습니다. 남자가 쓰러지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아저씨, 저는 남자를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119 불러요. 남자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를 찾아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기증이 났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기억 나세요? 미숙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박영호였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을 구하고 죽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미숙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0년간 잊고 살았던 죄책감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텼어요. 친구가 왔어요. 김철수.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마지막에 철수한테 부탁했대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랑 인우 평생 지켜달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철수가 약속했대요. 미숙이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우리를 돌봐줬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철수가 그날 얘기해줬어요. 1993년 5월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박영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달려왔습니다. 형님, 철수야. 왔구나. 박영호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철수야, 미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미숙이랑 민우, 부탁해. 박영호가 김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지켜줘. 형님, 약속해줘.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평생 지킬게요. 박영호가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넌 좋은 친구야.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미숙이 말했습니다. 30년간 약속 지킨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남편, 당신은 당신 때문에 원망 안 해요. 미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무슨, 영호 씨가 당신을 구했으니까. 영호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미숙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두 여자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미숙이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번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영호, 30년 전 저를 구해준 은인. 김철수, 30년간 은인의 유언을 지킨 남편.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의리였고 은혜였습니다.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읽을 수 있어. 천천히 봉투를 뜯어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30년간 당신을 속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1993년 5월 17일. 나는 평생 지켜야 할 약속을 했습니다.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그날 박영호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구하려다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영희,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1993년 5월 16일 밤 당신은 강도에게 격당했습니다. 박영호 형님이 당신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칼에 찔렸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 돌아가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형님의 마지막 순간 나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형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미숙이랑 민우 부탁해. 평생 지켜줘. 나는 약속했습니다. 알았어요. 평생 지킬게요. 하지만 영희, 나에게는 이미 당신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당신은 병원에서 그날 밤 기억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강화기제로 기억을 차단한 것 같습니다. 억지로 떠올리게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구해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당신이 그 죄책감에 평생 괴로워할까봐.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형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당신과 형님의 가족 둘 다 지킬 방법은 없을까?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미숙 씨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내가 사업 때문에 바빠서 토요일만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일주일에 하루는 미숙 씨와 민우 곁에서, 나머지는 당신 곁에서.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여보. 중얼거렸습니다. 미숙이 잠결에 뒤척였습니다. 영희, 나는 평생 괴로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에게 미안했습니다. 미숙 씨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민우에게는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일기장을 썼습니다. 매일 밤. 하지만 당신이 볼까봐 두려워서 다음날 아침이면 찢어서 버렸습니다. 3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가족 사이에서 찢어지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왜 말을 안 했어? 영희,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는 박영호 형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그 빚을 갚기 위해 30년을 살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이기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용서해 주실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해 주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가족 모두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송미숙 씨를 만나주세요. 그녀도 피해자입니다. 당신처럼. 그리고 민호를 만나주세요. 착한 아이입니다. 우리 준호처럼. 영희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김철수. 편지가 끝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로 30년을 혼자서. 그 긴 세월을 남편은 혼자 견뎠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고 아침이면 찢었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밤새 계셨어요? 네, 민우가 미숙을 봤습니다. 어머니, 좀 나아 보이시네요. 네. 새벽에 깨셨었어요. 정말요? 민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요. 이게 뭔데요? 김철수가 남긴 편지예요. 민우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아버지 유언 때문에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민우 씨 아버지가 저를 구하고 김철수에게 민우 씨네 가족을 부탁했어요. 김철수는 30년간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민우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바쁜 사업가인 줄만 알았어요. 알아요. 토요일만 시간 내서 오시는 거라고. 민우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요. 저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영웅이었어요. 박영호.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민우가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당신 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철수는 은인의 유언을 30년간 지킨 거고요. 배신이 아니었어. 의리였어요. 그때 미숙이 눈을 떴습니다. 인우야, 어머니, 민우가 미숙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꿈 꿨어. 미숙이 저를 봤습니다. 영호 씨가 나타났어. 잘했다고. 고맙다고.
미숙이 웃었습니다. 철수도 고생했다고. 저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예,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엔 정말 위급했는데 많이 회복되셨어요. 정말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네.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퇴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30년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배신이 아닌 은혜로, 거짓말이 아닌 의리로 저는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 네, 사장님. 사장님, 그만 불러.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민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죠? 글쎄, 이모?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고 밖에서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미숙이 퇴원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회복되는 것 같네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휠체어를 밀고 저는 짐을 들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박홍기네요. 미숙이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어디로 가실래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미숙이 저를 봤습니다. 영희 씨,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우리 남편 같이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박영호의 묘,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민우가 운전을 하고 저와 미숙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미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가요? 남편이 당신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살았고, 당신 자녀들도 태어났고, 미숙이 웃었습니다. 남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생명을 구해줘서. 두 사람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 묘지 입구에 섰습니다. 민우가 먼저 내려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미숙을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민우가 한묘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영호 지며 간단한 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민우가 자주 다녀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묘 앞에 서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은인을 만나는구나.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땅의 감촉이 무릎에 느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인사드립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으로 비석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거친 돌의 감촉.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제 자식들도 없었을 겁니다. 미숙도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괜찮아. 영호 씨한테 가야 해. 미숙이 비틀거리며 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기다렸어요. 어머니, 민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자랐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미숙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였습니다. 박영호의 사진. 젊은 시절의 박영호.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이분이 우리 남편이에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구해주신.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걸 죄송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기억했습니다. 당신의 유언을 30년간 지켰습니다. 미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와 민우를 평생 돌봤습니다. 그게 당신의 뜻이었으니까요. 민우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진으로만 아버지를 알았어요. 민우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아저씨가 아버지처럼 대해주셨어요. 민우가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저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울고 있는 청년. 은인의 아들. 이 청년이 우리 카페에 온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아니, 영희 이모님. 저는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야 할 사람은 나야. 민우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민우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미숙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운명이었나 봐요. 운명. 네, 영호가 영희 씨를 구했고, 철수가 우리를 돌봤고,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됐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운명이에요. 세 사람이 다시 묘 앞에 앉았습니다. 은희님, 제가 말했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가족으로 살겠습니다. 미숙이 이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인연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민우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들 되겠습니다.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봐야죠. 미숙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올게요. 자주. 저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묘에 절했습니다. 돌아서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 뒤돌아봤습니다. 박영호의 묘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민우가 룸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이모님, 응? 카페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럼. 왜?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돕고 싶어요. 미숙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하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셋이 같이 해요. 그런데 제가 말했습니다. 카페 이름 바꿀까 해요. 뭐로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영혼의 카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차가 서울로 들어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평화. 배신이 아닌 은혜로, 거짓말이 아닌 의리로 새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영호라는 영웅이 만든 인연으로 이제 세 가족은 하나가 되어 매일을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랑으로